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음악 들으시면 다 아시죠? 우리가 이 좀 법적인 문제, 이 사건 관련 물론 정치적인 문제도 다룹니다만 바로 그런 문제들을 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목요일의 정법 승부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조한나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은 뭐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미 출발하셔가지고 길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두 분들은 길 위가 아니라 스튜디오 위에 계십니다.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아유, 근데 저는 이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얘기를 두 번씩이나 해가지고 이것도 법적으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나라 나이가 3개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웹툰 작가죠.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금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가 200만 원의 벌금형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200만 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될지 여부를 두고 또 첨예하게 대립해 왔었고, 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지 여부를 두고도 많은 관심이 쏠린 사안이었는데 결국 유죄가 인정되고 다만 형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이 판결을 보면서 아동학대는 최근 10년간 특히 정서적 학대 영역에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가 확대 일로에 들어서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이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결국 아동학대는 인정되지만 특수학교 교사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즉 형량은 대폭 낮추는 고육지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원래 이게 그 녹음을 하면은 당사자가 이거를 밝히면 문제가 없죠. 네. 근데 제3자가 녹음을 얘기를 하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 대화 당사자가 본인이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타인 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 녹음이고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이제 그 불법 녹음에 해당되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기존의 판례들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는데 본건에서는 이제 2024년 6월 1일 해당 사건 1심 판결에서 녹음 파일의 증거 효력을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이제 피해자의 모친이 녹음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즉 보호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불법 녹음에 해당된다라고는 봤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사건은 실제로 그 해당 장소가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학계 수업을 듣는 장소와는 달리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던 그러한 방어를 할 수 있는 정당한 다른 수단이 없었다라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한 녹음을 한 것은 형법상의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즉 불법 녹음에 해당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정당 형법상의 정당행위로서 이제 위법성에 조각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호민 씨네 그 부부가 그 아이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몰래 집어넣은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논쟁이 됐는데요. 이렇게 그 녹음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여기 두 분 변호사님께 대신 묻겠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녹음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된 거죠. 네네네. 예. 그 수사기관이 비밀 녹음을 자행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서 증거 능력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말지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인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된 전례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몇 주 전에도 대법원이 유사한 사안에서 물론 그 사안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사안에서 1심, 2심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결국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아마 문제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였고 CCTV도 없고 달리 증거를 수집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맞춤 학습실에서 벌어진 일로서 정황을 발견할 다른 수단이 강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부득이하게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 나아가서 대법원에서도 아직 변동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증거 능력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논란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도 여전히 크게 열려 있고 만약 증거 능력이 부인되지 않고 인정된다면 이 1심의 판단처럼 일부 발언에 대한 정서적 학대 유죄 판단도 역시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무죄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녹음기 녹음 즉 증거 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게 좀 지금 이제 특수교사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 교사 측에서는 지금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라는 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체 예? 굉장히 수업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면 훈육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좀 뭐 화를 내거나 하는 추궁을 하거나 하는 발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훈육이 아니라 학대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정서적 학대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판례 개별적인 사안에 맡겨져 있는 터라 이게 과연 교육적 훈육의 목적이냐 아니면 그 학대 정서적 학대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피해 아동의 학생 그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어쨌든 이건 학대다라고 하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교사들이 하는 모든 발언들이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을 하는 부분이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예. 이게 녹음 이 증거 능력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건에서 녹음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녹음이 있다. 그렇게 치더라도 녹음만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할 수가 없죠. 실제로 수사기관도 수사를 진행하면서 또 재판부도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특정 대목의 녹음만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전체 예를 들면 2시간 분량의 녹음이라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 녹음 상황을 다 듣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피고인이나 관련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변수도 충분히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된 데는 물론 재판부가 일부 무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은 예를 들어 뭐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라는 발언들은 혼잣말로 짜증을 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아동 학대를 자행할 만한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는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너 싫어와 같은 표현들은 단순 명확한 표현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표현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만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정도 발언이라면 굳이 교육상 필요하지 않은 발언이고 반복된 단순 명확한 발언은 아이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준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판단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면 상급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안은 정서적 학대가 인정된다면 형이 높아야 할 사안입니다. 그 이유가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과 장애인 복지법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통상 이 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이 적용된 이유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아동학대를 저질렀으므로 2분의 1 가중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 학생은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애인 복지법이 적용되는 장애아동이죠. 장애인 복지법상으로도 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2분의 1 가중 처벌되게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죄가 유죄가 인정된다면 양형이 상당히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법원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이고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특수교사가 처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함으로써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절충점에서 해법을 찾았다고 보여지는 판결인데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지금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거는 지금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에 관한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아까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었다는 게 아니라 외투 속에 넣었다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일반 어린아이들, 아기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면 부모가 또 거기에 녹음기를 갖고 이렇게 집어넣는다든지 옷 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좀 학대받는 정황을 만일 발견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땐 증거 능력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아주 아기들 다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 법리 기준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사한 아동학대 사건에도 이렇게 학부모가 아이의 뭐 옷이나 뭐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어서 보냈을 때 이 불법 녹음의 증거 능력에 관련된 판례들이 있고요. 그 이전에 이제 대법원 판결도 유사한 사례로 나왔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이제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대부분 불법으로 녹음한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다 부인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렇게 불법적으로 녹음한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다 부정되는 것들이 주로 많았고요.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 아동이라서 좀 더 특수성을 인정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항소심을 진행되고 또 대법원까지도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만약에 항소심에서 여전히 1심과 동일하게 불법 녹음한 이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된다면 그 가해자 쪽에서 상고를 하지 않을까. 그럼 대법원에서 이거에 대한 판결이 또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전에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달리 이제 불법한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앞으로의 이제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에 대한 저항도 좀 심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강력하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저께일 거예요. 아마 특수교사 이 당사자가 이미 항소를 했습니다. 네. 항소를 했는데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지금 아직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건가요?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했고 검찰도 항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검찰시민위원회 열기로 했다. 이거는 이 검찰의 항소는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이 결정한 사안을 따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검찰시민위원회가 통상 열리지는 않는데 검찰도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서 검찰시민위원회를 연 것 같고 검찰시민위원회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됩니다. 이 시민들이 전반적인 사건 경과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을 보고 논의한 끝에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할 것이고 더불어서 인정된 유죄를 전제로 할 때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취지로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수님이 물어보셨던 어린이집이나 일반 교실에서도
몰래 녹음을 시행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인가? 통상적으로는 인정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 CCTV를 열람 복사해 볼 수 있는 권한이 학부모에게 주어져 있다 보니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데 굳이 몰래 녹음을 할 이유가 없죠. 이를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교실에서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이루어지면 통상 이를 목격한 아이들이 상당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이 공통적인 진술을 한다거나 어린 아이를 넘어서서 그 학교에 소재하는 다른 교사들이 충분히 관련 진술을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녹음을 자행했다면 이 역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소수의 장애 아동만 수업을 듣고 있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었는데 아주 특수한 상황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 예외성을 상급심에서 인정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검찰 시민위원회 여기에서 이제 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네. 결국 했다라는 거는 이분들은 모든 그 증거들을 다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그러니까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검사가 와서 뭐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검사가 와서 뭐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개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검찰 시민위원회가 이제 2010년에 설립이 됐고 이제 검사의 이제 기소 독점권을 좀 규제하고 뭐 객관성, 뭐 공정성을 좀 더 제고하고자 설립된 기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에 그 심의 건수가 늘어나다가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 검찰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여는 게 아니고 이제 관련된 부정부패라든지 아니면 뭐 강력범죄라든지 아니면 횡령, 배임 등의 금융범죄, 그 다음에 본건과 같이 사회적 이목이 좀 집중되는 그런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을 때 그 공소 제기가 하기 전에 적절한지,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본건 같이 항소 여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의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구속되지 무조건 않는다는 구속되지는 거죠? 않고요. 예.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참작해서 이제 검사가 결정을 하는데 본건에서는 이제 검찰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항소 제기가 필요하다, 적정하다라고 의결했고 또 검사 또한 이를 따라서 항소 제기를 한 건이죠. 그래서 검찰심의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했고 본건 같은 경우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으로도 보여져서 이제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종종 검찰심의위원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예. 근데요. 지금 일단은 특수교사 그 선생님도 항소를 했고 네. 검찰도 항소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두 주체 중에 한 주체만 항소하면 그걸로 그냥 항소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그 전날 먼저 특수교사가 항소를 한 상태였어서 예, 그렇죠. 사건은 상급심으로 올라가게 됐고 그렇죠. 다음 날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 양측이 모두 항소한 이상 양측에 모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쪽만 항소했다면 항소한 측에는 불리한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한 이상 그래요? 예. 항소한 쪽에는 불리한 저걸 못해요? 양측이 모두 항소한 이상 특수교사의 유죄가 더 폭넓게 인정되면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즉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소심은 양측이 모두 항소한 이상 상당히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뿐만 아니라 양형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항소했을 때? 결국 쟁점은 두 개인데요.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교사의 발언이 정서적 학대, 해당되는 장애인복지법과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아동복지법에 해당되는 그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가 여기서 결국 쟁점이고 그 발언 중에 뭐 진짜 밉상이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업 과정에서 혼잣말이라고 반박을 했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이거는 이제 A씨 그 가해자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읽기를 잘 못하는 과정에서 잘못 읽는 행동이 싫다는 뜻이었다.
라고 항변을 했어요. 그리고 너 왜 여기에만 있는 줄 아냐? 친구들하고 못 어울린다. 못 간다 너. 이 부분은 여학생 앞에서 이제 문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학급에 가기 어렵게 된 상황을 환기하는 대화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 정서적 학대라는 그 부분은 이제 판례에 따르면 그러니까 비난하는 행위도 되고요. 조롱하는 행위도 되고 모욕적인 언사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언어들이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지가 결과론적으로는 쟁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결국에는 항소심 그리고 만약에 상고심까지 이어진다면 거기서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이게 법적으로 복잡해가지고요.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조한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